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ETF 파인다이닝 20분의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의 리스크 줄이기입니다. 김수정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지수가 좀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레벨대에 있는데요.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2배 움직이는 일명 곡버스 ETF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기사가 종종 보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과연 얼마나 투자하는 건가요? 기준을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AUM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거래대금하고 AUM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팬데믹 전과 팬데믹이 벌어졌을 당시 그다음에 지금이 각각 거래대금과 AUM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2019년도 말에는 LNI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AUM 기준으로 5.8조 원 정도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셨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가장 높아졌을 당시인 2020년도 3월, 4월 달에는 8.9조 원까지 이제 AUM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약 50% 정도 AUM이 늘어났는데 그 말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돈을 LNI에 투자를 하셨다, 그때는. 근데 지금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21년도 5월달 기준으로는 7조 원 정도 AUM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보다는 더 많지만 팬데믹 당시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7조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LNI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UM 기준으로는 이런데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더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 말에는 거래대금이 10조 미만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 3월 말에는 61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늘어났었죠. 그만큼 장중에 많은 분들이 거래를 라는 뜻도 되고 최근에는 시장 변동성이 팬데믹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대금은 13조 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LNI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팩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유난히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도 LNI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는 계속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용이 왜 발생하는 거고 이 비용을 좀 아낄 방법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하시는데 이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레버리지 ETF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한 배로 추종하는 ETF보다는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대표 지수 추종 한 배 ETF 대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이제 가지고 계신 기간만큼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비슷한 상품이라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들, 팩트 체크를 조금 해보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곡버스 얘기하셨는데 2020년도 3월 달에 곡버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가격이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0원 정도 수준이라 그때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 관리가 조금 중요하게 된 거죠. 비자발적 단기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데일리로 거래를 하시던 간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한 배짜리보다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축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상품을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ETF의 괴리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괴리율도 어떻게 기준으로 봐야 되고 괴리율에 따라서 언제 투자하면 되는 건지도 살짝 말씀입니다.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괴리율도 확인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종목 토론방 같은 거 보면은 괴리율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데 이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인덱스와의 괴리율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냥 딱 그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작은 상품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 선물 레버리지 상품이 그냥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괴리율이 조금 더 적습니다. 최근에 그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 수수료 보수율을 인하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인하하셨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4종에 대한 보수를 원래 0.09%였는데 0.022%로 보수 인하를 했습니다. 뱅가드나 뭐 아이셔스에서 회자가 많이 되는 얘기인데 제로 보수에 가고 있다. 약간 이런 거랑 어울리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총 종합을 해보시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인버스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장기 투자하실 거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좀 찾아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스푼 18을 맞아서 그동안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정리해서 Q&A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의 눈피슈님, 강윤경님, 드리미님, 제롬팍님, 이철수님, 한주희님, 임지팡님, BV125님 모두 감사드리면서 소중한 질문 마지막 설 기념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질문인데요. 최근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나스닥 100 관련 기업의 지수를 추종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ETF 운용사가 부도가 나면 그동안 사모았던 ETF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좀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운용사가 망해도 그 투자하신 금액은 수탁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펀드랑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또 다른 개념인데 예금 적금하고 다르게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셨던 가격보다도 그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치만 이제 운용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돈이 영향을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ETF를 사서 10년, 20년 넘게 장기 투자하는 게 워렌 버핏이라든지 존 보글 같은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추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ETF를 10년, 20년 넘게 내가 죽고 나서도 평생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도 답변을 자주 드리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품마다 다릅니다. 네.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펀드인지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가 있고 그렇지 않은 ETF들이 있는데 ETF는 종목을 여러 개를 담고 있다 보니 그리고 거래가 원활하다 보니 한 종목에만 몰빵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 올인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워낙에 ETF 자체가 국가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지수 추종을 한다면 뭐 10년, 20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존 버글이라던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신 건데 ETF가 리스크가 종목 피킹하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낮는 건 사실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ETF마다 다르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상품 바이 상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한번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ETF는 보통 이제 자산 총액, AUM이라고 하죠. AUM이 큰 게 좋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이유가 있나요? AUM이 많으면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거래를 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상품들이 있다면은 AUM을 비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해도 SPY, SPY, VOO, IVB 등 다양한 ETF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끼리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평가 기준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미국에 상장된 ETF를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애널리스트 때 봤던 사이트인데 ETF.com이나 ETFDB.com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는 ETF 체크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동일한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운용 보수, 괴리율, 추적 오차, 그 다음에 AUM, 거래량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보수는 가급적 기왕이면 싼 게 좋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은 이제 매일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내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ETF는 이제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리포트가 생각보다 좀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ETF 분석을 전문으로 한 그런 애널리스트 분의 보고서를 쉽게 볼 방법이 있나요?
저도 ETF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온 건데 많은 분들이 ETF를 분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 분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ETF 자체의 AUM도 커지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ETF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권사에서 다양한 레포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도 ETF를 비교하는 자료라던가 ETF 관련되어 있는 기본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를 찾아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증권사 레포트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셔도 되는 거고 개별 운용사마다 어떤 식으로 ETF를 바라보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게임, 빅테크, 사교육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세게 강화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홍콩 증시에 상장된 항생 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나 국내에는 이제 이를 추종하는 ETF 상품 중에 하나로 타이거 항생 테크 ETF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항생 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과연 지금 저점 매수할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많이 사시던데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이거 정말 요즘 사도 괜찮은 건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다가 7월 23일 날 이제 사교육 관련되어 있는 제재를 가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7월 27일까지 항생테크 지수가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16%가 떨어진 거죠. 근데 지수가 그 정도 떨어지는 굉장한 낙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을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텐센트라던가 이렇게 중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7월 말에 이제 사교육 비영리화 얘기가 나오고 8월 초에 게임 아편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테크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항생테크 지수가 일주일에 낙폭이 16.6%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해프닝이 있고 나서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많이 투자를 하고 나셨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정부의 입김이 조금 센 나라입니다. 당연히 공산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에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건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구나. 그러면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은 뭘까라는 질문으로 저는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고 인터넷이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미국과의 경쟁 관계도 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소위 말해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산업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2025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산업들 중에서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거는 반도체, 신재생, 전기차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산업들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다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맛깔나는 이스푼이 10화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계속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